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강의 제3부 신경증에 관한 일반 이론 16번째 강의 정신분석과 정신의학 신사숙녀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이렇게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잘못된 행동이나 꿈에 관한 정신분석학적인 치료 방법을 발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경증 현상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방 알아차리시겠지만 신경증은 실수행위나 꿈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난해와 같은 태도로 임하실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의를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많은 토론을 했으며 여러분의 반론을 기꺼이 고려했습니다. 본래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판단 기준인 건강한 지성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같은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실수행위나 꿈들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낯선 현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 갖고 있는 만큼의 체험을 여러분도 했다고 말하거나 내가 이 현상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만큼의 체험을 여러분 스스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경증이 나타나는 영역은 여러분에게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사가 아닌 한, 그리고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는 한,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소재 자체가 낯선 것일 때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독단적으로 강의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는 나를 매우 온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불러일으킬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에 자극을 주고 또 편견을 뒤흔들어 놓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내용들을 단순히 믿어버리거나 혹은 거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일단 귀담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여러분의 내부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확신이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확신에 도달할 때 그것은 곧 가치가 없어지거나 지탱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나처럼 다년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작업해오고 또 이처럼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스스로 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지성의 영역에서 성급하게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다거나 전광석화처럼 태도를 바꾸고 혹은 순간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지성과는 전혀 다른 정서의 차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환자들이 정신분석을 확신하거나 추종할 것을 결코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종종 환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가장 원하는 태도는 호의적인 회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시 통속적인 입장 혹은 정신의학적인 입장과 함께 정신분석적인 입장이 저절로 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견해가 서로 영향을 받고 상호 간의 장단점을 견주어 본 후 결국 하나의 결론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정신분석학 강의가 일종의 사변적 체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강의는 오히려 환자를 직접 관찰한 내용을 표현한 것, 아니면 관찰한 내용에서 추론해낸 결과로서 모두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추론의 방식이 과연 충분하고 정당한지의 여부는 학문이 계속 진보하는 가운데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학 연구가 진행된 지 25년이 지나 나 자신도 상당히 나이가 들게 된 지금,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관찰이 매우 어렵고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작업을 통해서 수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같은 주장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종종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찰들이 단지 주관적이며 특정한 착상들에 불과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나름대로 자의적인 견해를 맞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반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로서 신경증 환자와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강의 도중에 가능하면 논쟁적인 언급을 삼갈 생각이며, 적어도 특정한 개인들을 일일이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투쟁이 만물의 아버지라는 명제의 진리를 나 자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명제는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들과 마찬가지로 변증법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소위 학문적 논쟁이라는 것이 대체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논쟁은 대개의 경우 항상 인격적 차원으로까지 치달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 나는 오직 한 사람의 연구자, 윈헤네 레벤펠트하고만 학문적인 논쟁을 정기적으로 벌여왔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그 같은 시도를 다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학문적 토론을 그처럼 거부한다는 것은 내가 반론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완고하게 내 생각만 고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집착을 학계에서는 고상하게 학문적인 고집스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도 힘든 작업을 통해서 일단 어떤 확신을 지니게 되면 그 확신을 어느 정도 끈질기게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계속되는 작업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 견해들을 바꾸거나 수정하고 새로운 관점들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물론 견해를 수정할 때마다 나는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솔직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는 이미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내 입장에 이 같은 변화를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최종적인 주장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다분히 그릇된 견해로 밝혀질 수 있으므로 몇 번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바꾼 사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한 번 말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고 견지하거나 혹은 성급하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완고하거나 고집센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처럼
상호 대립하고 있는 비판들에 직면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현재의 내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나는 결심했고, 또 나는 나의 계속되는 경험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모든 학설을 재구성하고 바로잡는 일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통찰들과 관련해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신경증 현상들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현상들을 단초로 삼아 설명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유추해서 이해하거나 대조해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내가 본 하나의 증상 행위를 언급하겠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오랜 인생의 고통을 불과 15분 안에 털어놓기 위해 진료실을 방문하는데 정신분석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병에 관해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다른 의사처럼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없으며 가벼운 물치료나 받아보라는 충고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진료실을 방문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누가 묻자 고의적 행위에 대해 일정한 벌금을 부과할 뿐이야 라고 어깨를 움츠리며 답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쁘다는 정신분석가들의 진료실마저도 그다지 붐비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대기실과 치료실이자 진료실로 사용하는 방 사이에 이중으로 문을 만들고 그 위에 두꺼운 덮개를 씌웠습니다. 이 사소한 장치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대기실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자신의 뒤에 있는 중간 문들을 닫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문은 항상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상당히 불친절한 어조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우아한 신사든 혹은 매우 잘 차려입은 숙녀든 관계없이 그 또는 그녀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같은 요구는 상황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좀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 동행한 사람이 대신해서 문을 닫아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종종 내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실에서 진료실로 통하는 문들을 열어둔 채 들어오는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에 속하며 불친절한 대접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경솔하게 행동한 경우는 오직 그가 혼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비어있는 방을 뒤로하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환자가 다른 사람들, 즉 낯선 사람들과 함께 대기했을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자의 경우 환자는 자신의 대화를 타인이 엿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이 경우 그는 결코 잊지 않고 두 개의 중간 문들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환자의 경솔함은 결코 우연이거나 무의미한 행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는 치료받으러 온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세속적인 권위를 갈구하거나 맹목적이고 또 권위 앞에서 쉽게 굴종하기를 바라는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언제 가장 용이하게 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율리우스 마인늘의 지점 앞에 장사진을 쳤던 사람들처럼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진료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매우 검소하게 장식된 대기실에 들어서서 놀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를 향해 품었던 과도한 존경심의 대가를 의사에게서 다시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기실과 진료실 사이의 문들을 닫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의사에게 그래, 이곳에는 아무도 없잖아. 아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의 오만함을 처음부터 분명히 지적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진료 도중에도 매우 무례하거나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증상 행위의 분석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즉, 증상 행위가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동기와 의미, 그리고 의도를 지니면서 특정한 심리적 연관 속에 위치한다는 것, 또 그것은 더욱 중요한 심리적 과정의 조짐을 알려준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증상적 행위가 함축하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 분명한 내용은 이렇게 밝혀진 심리적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의식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도 자신이 2개의 문을 열어둔 채 들어올 때 그 실수가 의사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빈 대기실에 들어설 때 느꼈던 실망감에서 비롯된 충격은 환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으나 이 첫인상과 그의 수반하는 증상 행위 간의 연관성은 분명히 그의 의식에 인식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증상 행위에 대한 짧은 분석에 덧붙여서 어떤 환자를 관찰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려 합니다. 내가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를 전달하는 모든 경우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잠시 휴가를 받아 고향을 방문한 어떤 젊은 장교가 자신의 장모를 치료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행복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과 가족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53살의 실한 몸집을 지닌 부인으로 친절하고 소박한 심성을 지녔지만 주저하지도 않고 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과 시골에서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사랑스러운 배려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연애 결혼한 후 한 번도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반목하거나 질투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난 2아이는 훌륭하게 결혼했으며 그녀의 남편이자 가장은 의무감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믿을 수도 없고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훌륭한 남편이 어떤 젊은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익명의 편지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리게 된 후 그녀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한 사람 두었는데 아마 이 하녀와 자주 은밀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던 모양입니다. 이 하녀는 어떤 다른 처녀와 노골적인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처녀는 이 하녀보다 출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처녀는 하녀와 같은 직업을 택하지 않고 상업교육을 받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징집되어 자리가 비게 되자 그녀는 공장 안의 좋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장 안에 살면서 모든 신사와 교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가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뒤처진 하녀는 자연히 과거 한때 동창생이었던 그 처녀에 대한 모든 가능한 험담을 늘어놓을 기세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환자는 그 하녀와 함께 손님으로 머물렀던 어떤 노신사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신사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살지 않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내 훌륭한 남편 역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건 나에게 아마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녀는 우편으로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잘 알아볼 수 없게 쓰인 글씨로 그녀가 어제 말해버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가 자신의 사악한 한어의 작품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아마 올바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애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그 하녀가 계속 증오해왔던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는 곧장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또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비겁한 비난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말해주는 많은 사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는 순식간에 그녀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흥분 상태에 빠졌으며 격렬한 비난을 퍼붓기 위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그 비난을 부인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집안과 공장의 주치의를 오게 했는데 의사는 그 불행한 부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조치한 일 역시 전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는 파면되었지만 소위 남편의 애인으로 낙인 찍힌 처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환자는 더 이상 익명의 편지에 실린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되풀이하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도는 결코 철저하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을 누가 말하거나 혹은 그녀와 거리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그 처녀에 대한 의심과 고통을 느끼고 그녀를 비난하는 등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점잖은 부인의 병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신경증 환자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증세를 가벼운 것으로 설명했다는 사실, 즉 우리가 늘상 말하듯이 자신의 증세를 왜곡, 은폐하려 했다는 것과 그녀가 익명의 편지에 담긴 비난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단한 정신의학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병적 사례에 대해 이제 정신과 의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대기실로 통하는 문들을 닫지 않고 들어오는 환자의 증상 행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증상 행위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즉 심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연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사로잡힌 부인이 지닌 병적 증상에 대해서도 의사가 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 행위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증상 자체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증상은 환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겪는 심한 고통과 연결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한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 증상은 정신의학이 불가피하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선 증상의 성격을 그 본질적 특성을 통해 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부인의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황당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 많은 남편들이 젊은 처녀들과 연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언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부드럽고 충실한 남편이 그렇게 드물다고도 할 수 없는 다른 남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단지 익명의 편지에 실린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종이 조각이 아무런 증거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고 또 그 출처에 대해서도 본인이 만족스러울 만큼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질투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자기 스스로에게 그같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질투가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관념들은 논리나 현실에 뿌리를 둔 논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이 선량한 부인은 질투망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병의 사례에 대한 본질적 특징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진단이 내려지면 우리의 정신의학적 관심은 좀 더 활발해집니다. 현실과의 맥락을 부각시킴으로써 망상을 제거해버릴 수 없다면 아마 그것은 현실에서 유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망상은 그 밖에 달리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요? 매우 상이한 내용을 지닌 망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경우 왜 질투가 망상의 내용일까요? 유독 특정한 사람들에게 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특별히 질투 망상이 형성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신과 의사의 견해를 구하고 싶지만 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우리가 제기한 단 한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둡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부인의 가족사를 추적 조사하고 나서 우리에게 아마도 다음과 같이 답할 것입니다. 망상은 그 환자의 가족 중에 비슷하거나 다른 심리적 장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만약 이 부인에게 망상이란 증세가 발발했다면 그녀는 유전적인 전이에 의해서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같은 답변이 무언가 말해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답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병적 증상이 함께 작용했던 원인의 전부입니까? 다른 망상이 아닌 바로 질투망상이 발생한 이유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 후 더 이상 묻지 않으면 그만입니까? 유전적 영향을 지배적인 요인으로 천명한 명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이해해도 좋습니까? 즉, 환자의 정신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가와 무관하게 언젠가는 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으로 자처하는 정신의학이 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해명을 하려고 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지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런 사례를 더 자세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진단을 내리는 의사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전개 과정에 대해 단지 불확실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은 여기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나는 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를 더 자세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를 정신분석이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을 여러분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사소한 사실에 주목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환자는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해주는 익명의 편지가 작성되도록 거의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편지가 전달되기 바로 전날 만약 자기 남편이 어떤 처녀와 애인 관계를 맺는다면 그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이라고 그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는 하녀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하녀가 자신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상은 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됩니다. 망상은 이미 두려움이나 소망의 형태로 그 환자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지 2시간 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소한 징후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자신의 병력을 설명한 후 그녀가 지닌 다른 생각이나 착상, 기억 등에 관해 말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몹시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며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2시간의 분석을 거친 후 그녀와 대화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건강해졌어요. 확신합니다. 다시는 병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저항감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분석을 두려워했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2시간 동안 그녀는 특정한 해석을 가능케 해주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항을 부지불식간에 말해버렸는데 이 해석은 질투망상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밝혀줍니다. 그녀 자신이 어떤 젊은이와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환자인 그녀로 하여금 나를 찾아가 보도록 강권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족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충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부드러움의 형태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체험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절 바른 부인이자 동시에 점잖은 53살 먹은 어머니의 정신적 삶에 우리 감정을 이입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정은 일종의 끔찍하고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녀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정은 계속 남아있었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강하게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그녀에게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모종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동원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전이의 메커니즘이며 이는 언제나 망상이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데 한몫합니다. 만약 이 부인만 청년에 대해 연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늙은 남편 역시 젊은 처녀와 연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녀는 분명 자신의 부정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불타는 듯한 마음의 상처를 달랬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의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녀의 상처를 달래주고 있는 남편의 부정에 대한 환상은 이제 강박관념이나 망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의식할 수 없는 것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는 모든 논변은 자연히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변들은 단지 반영된 상을 겨냥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정작 질투망상에 힘을 실어주고 또 다가갈 수도 없는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래의 상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정신분석 작업은 짧지만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종합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파악한 정보들은 정확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위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첫째, 망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정서적 체험이라는 연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로 망상은 다른 징후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무의식적 정신 과정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망상이 망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환자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공격에 반항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망상 자체는 환자 자신이 소망하던 것으로 일종의 위안과 같습니다. 셋째로 질병의 배후에 숨어있는 환자의 체험으로 인해서 망상은 다른 어떤 망상이 아닌 질투망상으로 확고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녀가 음모를 꾸몄던 하녀에게 내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처럼 끔찍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사건 전날에 말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증상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던 다음의 두 가지 사항, 즉 증상의 배후에 감추어진 의미와 동기, 그리고 그 같은 상황 속에 주어진 무의식과 증상과의 관계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물음이 이 사례를 기회로 삼아 모두 해명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병적 사례는 아직 전혀 해결할 수도 없거나 특수한 상황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령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인은 도대체 왜 자신의 사위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또 하필 다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남편에게 투사시키는 그런 반영을 통해서 양심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쓸데없다거나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물음들을 해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여성의 성적 욕구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증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녀의 훌륭하고 착실한 남편이 여러 해 전부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추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건강 상태가 좋은 부인은 과거에 남편이 지녔던 성적 능력을 계속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충실한 남편들은 각별히 부드럽고 또 자기 부인들의 신경질적인 불평에 대해서도 예상외로 간대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이 병적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의 남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딸에 대한 강한 성적 집착은 종종 이처럼 변형된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데 그 집착은 어머니의 성적 기질에서 비롯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장모와 사이와의 관계가 예로부터 매우 미묘한 관계로 받아들여졌으며 원시 종족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금기사항이나 기피 대상들을 설정하게 만든 동기로도 작용했음을 상기시켜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인 면에서나 혹은 부정적인 면에서 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자주 지나친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우리 사례에 적용되는지 혹은 그 중에서 단지 두 가지 요인만 작용했는지 혹은 이 모든 세 요인이 다 들어맞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이 사례에 대한 분석에 2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정신의학과 정신분석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입장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정신의학은 정신분석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은 망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무언가 조사해보거나 혹은 좀 더 특수하고 근접한 병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대신에 유전과 관련된 매우 일반적이고 동떨어진 병의 원인만을 언급하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모순이나 대립이 존재합니까? 오히려 이 두 가지 방법의 결합에 의해 더욱 완벽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유전적 요인과 체험의 의미는 서로 모순됩니까? 오히려 이 두 계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양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신의학적 작업의 본질 속에는 정신분석적 탐구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시인할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정신의학자이지 결코 정신의학 자체는 아닙니다. 정신분석과 정신의학의 관계는 마치 조직학과 해부학 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전자는 기관들의 외적 형태들을 탐구하고 후자는 조직과 기본 세포들로 구성된 조직들의 구성에 대해 탐구합니다. 이 두 가지 연구 유형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모순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해부학이 오늘날 과학으로서의 의학이 성립할 수 있는 토대임을 압니다. 그러나 한때 인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해부하는 것이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활동의 내적 작용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정신분석 작업을 오늘날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과학적으로 심화된 정신의학은 정신활동 속에 더욱 심층적이며 무의식적인 작용을 잘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통찰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받았던 정신분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신분석이 다른 측면에서도, 즉 치료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면 기꺼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래의 정신의학적 처방이 망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의 역학관계에 대한 통찰에 힘입어서 혹시 정신분석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분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잠정적으로 말하자면 정신분석은 모든 다른 처방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환자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자 자신에게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설정했던 관점을 넘어서서 망상에 대한 분석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런 사례들의 분석이 결과적으로 무익하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접적인 효용 때문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언제 지식의 모든 부분이 이용한 것으로 바뀔지, 즉 신뢰의 능력을 보일지 모릅니다. 정신분석이 설령 망상의 경우에서처럼 신경증이나 심리적 질병의 다른 모든 유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정당한 과학적 연구의 수단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학습하려는 소재는 살아있고 스스로의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또 우리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동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분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강의를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맺고자 합니다. 신경장애들 중에는 여러 포괄적인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더욱 향상된 우리의 신경증에 대한 이해가 치료의 효험을 입증해 보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달리 접근하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도 특정한 조건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내과 진료에 속한 그 어떤 다른 성과와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